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4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 외신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려서 이것을 제가 드문드문하고 있는 세계사 산책의 프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의 자손인 청년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손인 여성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집안과 합스부르크 집안은 이 원수지간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결혼으로 이어졌던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장소가 또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 섬에서 1821년에 사망한 다음에 1840년에 프랑스로 시신이 운구되었고, 한 20년 뒤에 묻힌 앵발리드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시면은 이번에 이제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탔으니까 그것도 구경하고, 루브르 박물관은 뭐 무조건 들릴 테고 꼭 가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앵발리드라는 거대한 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앵발리드라고 루이 14세 때 이 부상병들을 간호하기 위한 시설로 일종의 병원으로 지었는데, 나폴레옹이 여기에 유명한 유공자들의 무덤으로 사용을 했고, 자신도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앵발리드 한복판에 있습니다. 앵발리드 한복판. 이 나폴레옹 숭배자였던 히틀러가 1940년 6월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은 다음에 새벽에 살짝 꿈에도 그리던 파리를 한 3시간 동안 구경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다녀간 데가 나폴레옹 3세가 지었던 오페라좌, 그 다음에 이 앵발리드에 와가지고 나폴레옹 무덤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앵발리드에서 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 나폴레옹 황제의 자손인 청년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손인 여성을 족보를 조금 더 캐면 이렇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남동생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롬입니다. 이 제롬의 5대 손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청년인 장 크리스토프 나폴레옹. 그리고 이 여성은 마리 루이즈는 합스부르크 프란츠 2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 루이즈가 정략 결혼으로 나폴레옹의 부인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과부인 조세핀과 같이 살았어요. 정식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하고 마리 루이즈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 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리 루이즈의 조카의 직계 후손인 올림피아 폰 운트 주 아르코 지네베르크, 이름이 아주 기네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장 크리스토프,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후손인 이분은 그랑제콜인 프랑스 고등상업학교를 마친 뒤 하버드 대학에서 MBA를 따고 런던에서 사모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올림피아 양은 역시 미국 예일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역시 하버드 예일대학 출신이 만났습니다. 신접 살림은 런던에서 꾸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나폴레옹 가문과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우선 전통 있는 유럽에서 가장 전통 있는 가문이 영국의 지금 왕가, 이 영국 왕가는 족보를 올라가 보면은 1066년에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에 있던
윌리엄 공이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정복왕이 되죠. 윌리엄 더 콩쿠러가 되죠. 그 32대 후손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이 왕가가 또 대단한 왕가죠. 뭐 최고의 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지않는 왕가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비엔나,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 이 통치 영역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존재는 이게 또 나폴레옹 손에 의해서 해산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1805년에 지금의 체코 땅인 브루노 근방의 아우스텔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 유명한 아우스텔리츠 전투입니다. 이 아우스텔리츠 전투에서는 황제가 3사람이 모였어요. 나폴레옹이 그때 황제가 바로 된 직후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 그리고 프란츠 2세가 이끄는 이 오스트리아 군대, 그리고 알렉산더 1세가 이끄는 러시아 군대. 그러니까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동맹군으로 프랑스와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멋진 전술로서 그게 1805년 겨울에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이깁니다.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는데 아우스텔리츠 전투를 최고로 칩니다. 그 전략 전술이 최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프랑스 주도의 질서에 편입되게 되는데, 이때 뭐가 해산되냐.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한 500년 이상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항상 왕을 배출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프란츠 2세는 자연히 나폴레옹의 밑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수모를 당하는 거죠. 나폴레옹 또한 이 오스트리아를 잘 다루어야 한다. 오스트리아를 잘 다루어야 계속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가 작당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자꾸 도전을 하는데 그 동맹에서 이탈시키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부인과 조세핀과 이혼하고 프란츠 2세의 딸인 루이즈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했다가 어떻게 됐냐. 1814년에 제1차로 나폴레옹이 연합군에게 손을 들고 엘바섬으로 일종의 귀향을 갑니다. 지중해에 있는 엘바섬으로 귀향을 갈 때 이 부인이 따라가지 않아요. 프란츠 2세의 딸인 루이즈가 따라가지 않고 그때부터 헤어져 버립니다. 그 뒤에 다시 결혼을 합니다만은 그런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 두 가문의 후손들이 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우선 이 앵발리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리에 가면 제일 자주 가는 데가 어딜까요? 에펠탑 가죠. 두 번째는 루브르 박물관 가죠. 루브르 박물관. 세 번째는 어디를, 노테르담. 이게 가장 많이 가는 세 군데입니다. 노테르담 성당. 850년 동안 근사하게 서 있다가 최근에 불이 나가지고 지붕만 타서 이제 재건을 어떻게 하느냐. 노테르담 성당. 그런데 네 번째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앵발리드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뭐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왜냐? 루브르 박물관을 보면은 그 호화찬란한 소장품, 예술 보면은 프랑스가 어떤 나라로 보입니까? 아, 예술의 나라다, 문화의 나라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조금 걸어서 앵발리드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박물관입니다. 군사박물관인데 거기 소장되어 있는 게 50만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50만 점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빼들어 온 군기를 전시를 한 곳도 있고, 프랑스의 군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수많은 전시품도 있고, 최근에는
그게 또 드골 전실관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온통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칼, 총 아주 살벌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문무겸전의 나라죠. 프랑스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만 했다면 그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지켜내는 무력이 있었던 거죠. 군사력이 있었던 거죠. 특히 나폴레옹은 보불전쟁 1870년에서 71년 사이 프러시아한테 깨지기 전까지는 유럽의 최강국이었고, 특히 육군이라 하면은 프랑스였습니다. 해군 하면은 네덜란드 아니면은 영국이었지만 육군 그랜드 아미 대육군은 항상 프랑스였습니다. 그 프랑스의 무력을 보여주는 게 앵발리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앵발리드로 상징되는 무력과 루브르 박물관으로 상징되는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앵발리드를 꼭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앵발리드에 바로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무덤이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한가운데. 나폴레옹의 무덤을 내려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군사적 천재라고 하면 몇 사람 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한니발, 시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죠. 그 흉폭한 히틀러가 존경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마르틴 루터를 존경했습니다. 존경해야 할 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자,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스부르크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 유럽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도 합스부르크 왕조, 여기도 합스부르크 왕조.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조의 영토가 어떻게 된 거냐? 특히 스페인에 가면은 마드리드, 그라나다 이런 데 가면 계속 합스부르크 왕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스페인이 한때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조의 흔적이 스페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합스부르크 왕조는 물론 오스트리아가 주되지만은 주로 식민지라고 할까요? 식민지보다는 이 복속시키는 나라가 주로 이탈리아 북쪽, 그 다음에 지금의 네덜란드 쪽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조는 유럽 최고의 명문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또 동맹을 합니다. 결혼 정책을 가장 잘 쓴 나라가 이 합스부르크입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는 이 마리 루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성들이 아주 인물도 좋고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초상화가 남아 있으니까 마리 루이스의 초상화도 보면은 정말 정략 결혼을 했지만은 나폴레옹도 루이스도 나폴레옹을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주 품격이 있는, 하여튼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 결혼 정책을 펴면은 유럽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왕의 사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다가 보면은 국가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국가를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전성기라고 봐야 되겠는데 16세기입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이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라고 불리고 독일에서는 칼로 불리고 영어권에서는 찰스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는데 또 스페인에 가면 왕의 칭호로 불리죠. 그래서 아주 이거 외우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다스릴 때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지역,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북부 몇 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강성했을 때고 그 아들이 누구냐? 펠리페 2세죠.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가 바로 펠리페 2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되지 못하는 대신에 스페인 왕으로 남았습니다. 스페인 왕으로 남아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신대륙을 개척하죠. 신대륙.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 펠리페 2세 시절에 스페인이 세계제국이 됩니다. 세계제국이 되고 전성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나라가 하나 올라왔어요. 바로 영국이죠.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이죠. 1세의 영국의 콧대를 끊기 위해서 무적함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16세기 말이죠. 이 무적함대가 해적들로 주로 구성된 영국 함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펠리페 2세의 스페인이 상당히 쇠락의 길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마드리드에 여행을 하시면은 마드리드 시내에서 뭐 유명한 미술관도 보고 게르니카도 보고 하시는데 교회에 살짝 나오면은 꼭 봐야 될 거대한 건축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재자 프랑코의 무덤입니다. 프랑코의 무덤. 거대한 바위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자, 프랑코라는 독재자를 느낄 수 있는 또 그 옆에 에스코리알이라고 불리는 펠리페 2세의 궁전이 있습니다. 펠리페 2세가 궁전을 만들었을 때 아주 이 펠리페 2세는 당시가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이 온통 종교 분쟁을 펼치고 있을 때인데 펠리페 2세는 가톨릭의 수호자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주 근엄한 신도였어요. 그리고 합스부르크는 기본적으로 독일 계통이니까 독일 계통에다가 근엄한 가톨릭의 수호자니까 얼마나 태도가 바르겠습니까? 근엄하죠. 그리고 소박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에스코리알이라는 거대한 궁전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스페인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로 지었는데 20년 만에 집중적으로 지었으니까. 근데 그 건물을 보면은 이 스페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스페인 하면은 화려합니다. 일단 건축이. 화려한데 이건 아주 근엄해요. 왜냐? 바로 합스부르크의 왕가인 펠리페 2세의 독일적인 분위기가 그 에스코리알이라는 무덤이 아니죠. 궁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궁전 안에는 사실은 왕의 무덤들이 있는 곳이 있고 예배당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펠리페 2세가 진정한 세계 제국을 만든 사람이죠. 왜냐? 펠리페 2세의 영토는 어땠느냐 하면은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남미, 중미, 북미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있네요. 필리핀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뭐 죽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펠리페 2세. 그게 바로 시대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선조 시절입니다. 선조 시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과대망상이 있어가지고 펠리페 2세와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조선을 쳐들어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시 합스부르크로 돌아가면은 이 합스부르크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샬레마니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하여튼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은 지금 독일 체코에 있던 여러 군소 왕국 또는 제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연방을 만든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 그 중심에 합스부르크가 있었고 이 합스부르크는 항상 가톨릭을 수호를 했습니다. 자, 16세기는 무슨 세기입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반기를 듭니다. 가톨릭에 도전합니다. 가톨릭은 부패했다. 혼자서 완전히 단기 필마로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럽이 한 150년 동안 나라마다 구교와 신교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종교 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더구나 독일권에서 독일이 쪼개집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일찌감치 신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독일에서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나는 신교 쪽에 붙겠다. 나는 구교 쪽에 붙겠다. 그러다가 이게 전쟁으로 폭발합니다. 이게 1618년에서 1648년 사이의 바로 유명한 30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 여러분, 프라하 많이 가시잖아요. 프라하에 가면 프라하의 언덕 위에 궁전이 있습니다. 아주 크죠. 궁전과 그 성당이 같이 있습니다. 그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은 저 궁전의 어느 창문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이 체코, 당시의 체코, 보헤미아죠. 보헤미아 영주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즉 합스부르크 왕조에 반기를 듭니다. 우리는 가톨릭으로 가겠다 해서 황제가 보낸 그 신하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1618년 지금의 체코에서 일어난 신교도들의 말하자면은 반란이죠. 반란이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주로 어디에 전쟁판이 되느냐 하면은 오스트리아, 지금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주변부의 스칸디나비아, 여기서 유럽의 여러 강국들이 여기에 이 30년 전쟁에 끼어듭니다. 신교 대 구교의 대결이었어요. 구교는 바로 합스부르크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왕조가 신성 로마 제국의 기치를 들고 구교의 수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교도 편에는 누가 섰느냐? 난데없이 스웨덴이 나타납니다. 스웨덴이 덴마크로부터 도고 유럽 최강의 육군이 됩니다. 스웨덴이 지금은 아주 평화를 좋아하는 나라가 됐지만은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서 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날 동안에는 신교도의 챔피언이 바로 스웨덴 군대가 됩니다. 스웨덴 군대가 신교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에 쳐들어오고 그것을 막기 위한 지금 합스부르크의 대결, 구도가 30년 전쟁의 기본축입니다. 자, 이럴 때 그럼 프랑스는 뭘 하고 있었느냐? 프랑스도 16세기에 내부적으로 신교와 구교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이때 신교도를 유고노라고 그러죠. 유고노. 이 유고노는 주로 중산층, 이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교가 이깁니다. 구교가 이기고 유고노, 프랑스 신교도가 탈출합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 프랑스 유고노는 굉장히 깬 사람들이고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간 곳에서 아주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러시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는 종교 분쟁을 좀 수월하게 해결을 하는데, 지금 30년 전쟁이 커지니까 그때는 이미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오히려 신교도 편을 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프랑스는 종교보다는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가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종교 불문하고 신교도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결국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무승부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신교도가 이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교도가.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쟁취를 했으니까. 이게
1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그 뒤에 신교, 구교가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항상 그게 갈등 요인이 있지만은 하도 많이 죽었습니다. 30년 전쟁에 독일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죽는 방법도 아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신교냐 구교에 따라서 잔인하게 죽인 그 전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유럽 사람들도 이게 종교로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여러 나라의 국경선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거의 지금 유럽의 그 지도가 웨스트팔리아 조약, 즉 종교전쟁을 끝내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은 프랑스와 지금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앙숙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프랑스는 루이 13세, 14세를 거치면서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되는 거죠. 프랑스 그 역사 속에서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되었던 적이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서기 1300년 무렵에 프랑스가 유럽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잉글랜드하고 100년 전쟁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잔다르크가 등장해가지고 겨우 잉글랜드를 쫓아내게 됩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프랑스의 영광이 온 게 바로 루이 14세죠. 루이 14세의 세기는 18세기죠. 18세기 초. 루이 14세는 뭐 7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고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프랑스의 재정이 결핍되고 경제가 망가지고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가는 길을 연 게 어떻게 보면 루이 14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죠. 그 루이 14세가 만든 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앵발리드였습니다. 앵발리드.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폴레옹 후손이니까 나폴레옹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출신이 어디냐? 이탈리아 사람이죠. 코르시카 출신입니다. 코르시카가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거기 출신이었어요. 코르시카 청년으로서 그 다음에 일찍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포병장교가 되고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기에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황제가 되고 한 16, 17년 동안 유럽을 떨게 했죠.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떨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812년에 무리를 하죠.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지만은 결국 러시아군이 초토화 작전을 펴니까 60만 대군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몇만 명밖에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되고 1814년에 퇴위를 한 다음에 엘바섬으로 갔다가 엘바섬에서 그 좁은 엘바섬에서 살라니까 못 참았던 모양이죠. 다시 엘바섬을 탈출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황제가 돼가지고 병력을 급조해가지고 워틀루 1815년 6월 1815년 워틀루 전투에서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웰링턴 장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싸우죠. 웰링턴과 나폴레옹이 싸웠던 곳이 지금 브루셀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가 결정된 곳 아닙니까? 결정력. 하루 전투에서. 워틀루. 거기 가보면은 너무나 전투장이 좁은데 놀랍니다. 축구장 몇 개 붙여놓은 것 같은 속에서 양쪽 군대를 합쳐서 한 15만 명 병력이 거기서 싸워가지고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 다친 사람은 뭐 몇만 명, 그거 더 많았겠죠. 거기서 나폴레옹 운명이 결정되고 나폴레옹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 대서양 저 남쪽에 있는 센트 헬레나 섬, 영국이 관할한 센트 헬레나 섬에 귀환 갔습니다. 그게 1815년 거기서 6년 동안 귀향살이 하다가 1821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앵발리드에 묻혀
있습니다. 최근에 박정희 기념관에 갔더니 나폴레옹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프랑스 학자가 거기 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나폴레옹과 박정희를 비교해서 연구를 한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박정희가 어릴 때 읽었던 전기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나폴레옹과 박정희는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냐? 양쪽 다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양쪽 다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 다 포병 출신입니다. 양쪽 다 쿠데타를 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박정희 모두 오늘날의 프랑스, 오늘날의 대한민국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는 법전을 나폴레옹 법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도 쿠데타 한 이후에 이 한국의 사법 행정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공중에 별로 묻혀 넘어가는데 이 법령을 아주 정비한 사람이 박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박정희 법전이라고는 부르지 않죠. 거기서는 나폴레옹 법전이, 나폴레옹이 만든 행정기구, 이게 아직도 지금 프랑스의 영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숭배자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까지 지금 못 세우게 하고 있는 이런 풍조입니다. 나폴레옹, 박정희 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